하룻밤의 사랑과 원한 고흥수도함. 몹시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한려수도의 절경은 시원스러웠다. 난생 처음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홍총각은 낙방의 시름도 다시 맞을 과거에 대한 조급함도 다 잊고 있었다. 작고 큰 폭우를 따라 풍남리라는 포구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거 야단났군. 다급한 홍총각은 대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의 작은 초가집으로 무조건 뛰어들었다. 죄송하오나 잠시 비를 좀 피해 가겠습니다. 비록 차림새는 초라하나 귓골이 장대하고 수려한 미모의 총각이 들이닥 치자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여인은 질겁을 하며 놀랐다. 여인은 숨을 돌리며 진정한 뒤 입을 열었다. 나그네 길인가 보온데 걱정 마시고 비가 멈출 때까지 쉬어 가십시오. 여인의 음성은 외모만큼 고왔으나 어딘가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홍총각은 야릇한 충동을 느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가셨나요? 이 집엔 저 혼자 있사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홀로 살고 있을까? 홍총각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 듯 여인은 자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고을에서 미녀로 알려져 총각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녀의 이름은 임녀. 수없이 남의 입에 오르다. 결혼을 했으나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때 심적 충격이 컸던 그녀는 세상이 싫어져 대밭 가운데다 초당을 짓고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끝나도록 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퍼부었다. 갈 길은 먼데 이거 큰일인걸.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도 홍총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추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비는 오고 날은 어두우니 임녀는 나그네를 딱하게 여겨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다. 옛부터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엌에서 하룻밤 지샐까 하오니 어서 방으로 드십시오. 홍총각은 펄쩍 뛰었다. 한참 후 옥신각신 양보하다 결국은 한방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홍총각은 아랫목에서 임녀는 윗목에서 자기로 한 것이다. 막상 잠자리에 들었으나 두 사람 다 잠이 오질 않았다. 밖에선 세찬 빗소리가 여전했다. 이리 티척 저리 티척 홍총각은 임녀 생각으로 가득했다. 홍총각은 참다 못해 떨리는 손을 뻗어 여인의 손을 잡았다. 아이 망측해라. 왜 이러세요? 그녀는 놀라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부인 나와 혼인해 주오. 우연히 이렇게 만나 하룻밤 지내는 것도 큰 인연이 아니겠소. 홍총각의 목소리는 떨렸다. 혼인을요? 그런 농담 거두십시오. 한 여자가 어찌 두 남편을 섬기겠습니까? 여인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총각은 대장부가 한번 뺀 칼을 다시 넣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늘을 두고 나의 사랑을 맹세하겠소. 장부 일원은 중천금이라 했으니 이 마음 결코 변치 않으리다. 이렇듯 간절한 속삭임에 임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홍총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이 몸은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말려 죽일 거예요. 어허 공연한 걱정을 다 하는구려. 날이 새면 당장 고향에 가서 혼인 채비를 해가지고 올 것이오. 다음날 아침 홍총각은 꽃가마로 모시러 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길을 떠났다. 홍총각이 떠난 지 열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임녀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 홍총각의 소식은 점점 아득하기만 했다. 뒷동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먼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마침내 임녀의 마음엔 증오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의원은 상사병엔 백약이 무효라며 돌아갔고 홍총각과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온 홍총각은 임녀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책만 열심히 읽더니
과거에 급제하여 한평 현감으로 부임했다. 그리고는 양가댁 교수를 아내로 맞아 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현감은 거나하게 술이 취해 잠자리에 들었다. 이날따라 이상한 소리가 현감의 잠을 흔들어 깨웠다. 스르륵 스르륵 그것은 커다란 구렁이가 기어드는 소리였다. 아니 구렁이가? 깨 누구 없느냐? 저 구렁이를 빨리 때려잡아라. 현감의 아닌 밤중 호령의 하인들이 몰려들어 현감이 자는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현감의 황급한 호령의 하인들은 몽둥이로 문을 부수려 했으나 이번엔 손에 쥐가 내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놈들 못하고 있느냐? 어서 구렁이를 때려잡지 악. 현감은 말을 채 맺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구렁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현감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다. 현감은 숨이 콱콱 막히면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이때 스산한 바람과 함께 징그러운 구렁이가 머리를 축혀들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이 아닌가. 여보, 나를 모르겠소?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다. 구렁이 입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다니. 나는 당신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임녀입니다. 맹세를 저버리면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죽이겠다던 그날 밤을 잊으셨군요. 기다림에 지친 나는 죽어 상사뱀이 되었다오. 아, 내가 지은 죄의 업보를 받는구나. 현감은 총각 시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탄식했다. 그날부터 밤이 깊어지면 이 상사뱀은 현감의 잠자리에 찾아왔다가 새벽녘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현감은 병든 사람처럼 누렇게 얼굴이 뜨면서 마르기 시작했다.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처방을 했으나 구렁이는 밤마다 찾아왔다. 생각다 못해 산속 깊이 살고 있는 어느 도승을 찾아가 간곡히 당부했다. 스님, 제발 살 길을 일러주십시오. 스님은 임녀가 살던 초당을 헐고 암자를 지은 후 크게 위령제를 올리라고 일러줬다. 현감은 그대로 따랐다. 그 후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암자가 바로 고흥수도암이라 한다. 고흥우남산 수도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말사이다. 두원면 운대리 운곡의 우남산 중턱에 있는 사찰이다. 고려시대의 명승도의가 창건했다고 하며 공민왕 19년 영어가 중수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3, 4차례의 중수가 있었다고 한다. 중종 12년 화주인 인종별자가 나안전 무루전을 건립하였다. 서람 추붕이 수도암에 와서 칠원시인 모악산 수도암을 지어 남겼다. 숙종 25년 1699 서릅에 거주하는 신자 이공과 이란양인이 금생에 복전을 심어 내세의 두율 정토의 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분량을 신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후기의 수도암은 미륵신앙 도장의 기능을 했던 사찰로 보인다. 분량을 기진한 양인은 이 절의 해잠 영어대사의 친족이었다. 영어당은 이공과 이란의 분량 신합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 승혜연에게 흥양모악산 중흥사 수도암 분량기를 짓게 하였다. 또한 철종 11년 1863월에 아미타 삼존정화가 조성되어 봉안되었다. 1933년경에는 리산 최의리 주지직을 맡았는데 그 이후로 사찰 면모를 새롭게 꾸미게 되었다. 최의일은 수도암이 조선 후기의 미륵 신앙 도장이었던 점에 유의하여 지방민에게 미륵 신앙을 불어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1935년 두원면 용발리에 거주하는 박재빈이 토지 일두락을 기증했다. 박재빈의 셋째 아들 형의 어린애가 1934년에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이를 애석하게 여겨 땅 일두락을 절에 맡겨 향촉지비의 재용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추천도장으로 삼았다. 1939년 정제가 허물어져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자 절 인근의 5개 마을 사람들이 정제 보축을 하였다. 1947년 주지직을 계속하여
맡아보던 최유일이 수도암 사적비를 건립했으며 1948년에는 수도암 사적비 기념문을 지어 현판으로 걸어놓기도 하였다. 1952년에는 고흥군의 김상익이 토지 3두락을 기진하였으며 1971년에는 범종 불사를 하였다. 최근에는 주지직을 맡아오던 최유일이 입적하자 대종사 리산 최유일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수도암은 대웅전, 무르전, 범종각, 산신각, 칠성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무르전은 문화재 자료 제156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도암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지만 숲길로 이어져 있다. 이곳의 물은 우남산 꼭대기에서 흘러 암석을 거치고 약초들이 정수한 건강한 물로 유명하다. 좌측 산기슭에는 자공바위가 있으며 이곳에서 자식이 귀한 사람들이 공을 들이면 자식을 얻는다는 신통한 바위로 수도암의 자랑거리다.